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전진화학 강의를 이번 학기에 담당하게 된 생물교육 전공의 정종우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여러분은 직접 보지 못하고 첫 두 주 강의를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뭐 다들 잘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일단은 우리가 이번 학기에 이 유전학에 관련된 내용을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죠. 4월 달에 만나서 그동안 못 만났던 아쉬움은 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1장과 2장에 대한 내용을 할 것입니다. 1장의 내용은 유전학 입문입니다. 1장에서 여러분들은 유전학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학습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전학이 필요한 이유, 유전학은 정말 우리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 다음에 유전학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부를 할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일반 생물학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유전학 1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먼저 1장의 도입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1장의 도입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북미 대륙에 블랙 메사라고 하는 그 어떤 지형이 있는데 그 지형 안에 그 호피족이라고 하는 인디언들이 삽니다. 여기에서 예전에 그 인디언들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백인처럼 생긴 사람들 찾게 되는 거죠. 사실 그 사람들은 백인이 아니라 백변증, 우리가 알비노라고 불리는 즉 멜라닌 색소 합성에 문제가 있어서 피부색이 하얗고 또 머리카락색도 굉장히 연하고 또 눈의 동공도 검정색이 아니라 약간 붉은색을 띠는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일종의 유전병이라고 다뤄먹죠. 인디언 사람들은 이 백변증을 가진 사람들을 되게 신성시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당히 이 인디언 부족에서 백변증을 가진 사람들이 높은 밀도로 나타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했죠, 나중에. 그건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인류학자들은 이렇게 백변증이라고 하는 현상들을 발견하게 되고요. 유전학자들은 이 백변증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백변증이 어떤 방식으로 유전되는지를 이제 추구합니다. 자, 이 엘비노 같은 경우에는 열성 유전으로 상염색체 열성 유전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상염색체 열성 유전이 나타나려면 일단 그 두 개가 다 갖고 있어야 되죠. 어떤 유전자 여기 이 경우에는 멜라닌 색소의 합성을 담당하는 여러 유전자들이 있습니다. 그 유전 중에 한 유전자가 고장이 나고 또 그런 유전자 고장난 유전자를 동일한 두 세트를 가지고 있어야만 멜라닌 색소 합성이 차단돼 가지고 이러한 어떤 백변증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전학자들은 이런 유전 방식을 열성 유전이 된다라는 걸 밝혀냈고요. 또 분자생물학자들은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이유로 지금 제가 뭐 이미 얘기했지만 멜라닌 색소의 합성 과정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고 그 과정들을 매개한 효소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고 어떤 요소가 그 과정을 매개하고 있으며 그 요소가 어떻게 고장났을 때 이런 백변증이 나타나는지를 밝혀내게 됩니다. 그냥 인류학적 현상, 그러니까 피부가 하얀 사람이 있구나. 여기에서 이제 이런 피부색은 이렇게 유전되는 것 같아. 유전학자의 영역이죠. 그 다음에 분자 유전학적인 영역에서 어떤 유전자, 어떤 효소를 암호하고 있는 어떤 유전자의 그 돌연 변이가 생기고 그 돌연 변이를 물려받았을 때 비로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밝혀내게 됩니다. 여기 유전학이 다 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 지금까지 살펴본 것 같이 백변증도 일종의 유전 질환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선천적으로 물려받는 이런 질환들을 우리가 유전병이라고 합니다. 유전질환 또는 유전병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 그림에서도 보면 유전적 성장장애증이라고 하는 환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위 그림과 여기 보시면 위 그림과 아래 그림을 보게 되면 뭐 아래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손이 기형인 것을 알 수 있고 손이 되게 작죠. 성장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 유전자의 원인은 5번 염색체상에 있는 SLC26A 유전자에 생기는 결함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학자들이 밝혀내게 된 거죠. 즉 유전학은 이런 유전 질환에 대한 연구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한테 아주 중요하죠. 또 유전학은 어떤 일에 이용될 수 있냐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배가 고픈 시절은 아니죠. 워낙 그 농업 생산성도 높고 그런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벼들은 야생벼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자, 야생벼는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되겠죠. 자, 오른쪽 비교적 야생벼. 왼쪽에 있는 거는 사람들이 품종 개량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벼의 품종입니다. 야생벼는 일단 키가 크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잘 쓰러집니다. 그리고 낫알들이 곡식이 별로 많이 달려있지 않죠. 같은 면적에서 이런 동일한 식물을 키운다고 봤을 때 바람에도 잘 견디는 키가 작고 또 많은 알곡들이 열리는 1번과 같은 신품종들이 당연히 사람들한테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거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느냐? 옛날 사람들이 알고 있었죠. 이렇게 나달이 많이 열리는 것끼리 교배를 시키면은 나달이 많이 열리는 자손이 생기는구나. 집에 있는 가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있는 가축 중에 자, 같은 여물을 먹였을 때 훨씬 더 잘 살찌는 애들과 그렇지 않은 애들이 있겠죠. 가축 중에 더 잘 살찌는 애들은 같은 여물, 즉 같은 그 투입, 같은 그 어떤 입력에서 더 많은 산출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품종, 그런 개체들끼리 교배를 시켜서 좀 더 나은 품종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이 선택교배라고 불리는 우리가 이 선택적 교배 또는 선택교배라고 불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인류가 잘 먹을 수 있고 또 인류가 풍족하게 생활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농업의 또 축산업의 배경이 된 것이죠. 최근에는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 살충제들이 이 식물을 먹을 때 살충제들을 죽여버리는 어떤 물질들 담고 있는 그런 그 곤충들을 죽이는 그런 물질들을 담고 있는 그런 어떤 식물들을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형질 전환 식물 또는 형질 전환 생물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생산성을 또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전부 다 유전학에 기반을 두고 있죠. 자, 뭐 이렇게 먹거리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생물학을 공부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하고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삶을 풍족하게 하는 먹거리도 좋고 뭐 유전 질환도 괜찮아요. 자,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질병에 많이 시달리게 됩니다. 여러 질병들을 극복하는 어떤 신약들, 예를 들어 여러분 뭐 어떤 백신이라든지 또 당뇨 걸리신 분들한테는 인슐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이런 인슐린이나 이런 백신 같은 것들은 그냥 화학적으로 합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생물에게 어떤 유전자를 주입해주고 그 생물이 그 유전자의 산물을 만들도록 유도하는 즉 생명공학을 통해서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생명공학도 결국은 유전학이 바탕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생물학에서 유전학은 거의 모든 그 생물학의 바탕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이 초파리 이가 발생하는 과정들의 초파리 배아의 일종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초파리 배아에서 인그레일드라고 하는 유전자를 발현을 보고 있는데요. 보통 이런 유전자 이름들은 돌연변이가 나타났을 때의 그런 패턴들을 가지고 유전자 이름을 띠게 됩니다. 예를 들어 white eye, 그러니까 흰 눈이라고 하면은 그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생기면 초파리의 눈이 흰색이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참고로 초파리의 야생형 눈 색깔은 붉은색입니다. 자, 인그레일드 유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어떤 그 패턴 자체가 돌연변이 패턴이 났을 때 어떤 가지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인그레일드 유전자가 어디서 발현되는지, 자, 유전자가 발현되게 되면은 뭐 RNA든 아니면 단백질이든 생성되게 되죠. 그러면 그 RNA와 단백질에 결합하는 다른 DNA 프로브라든지 아니면 단백질 결합하는 항체,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형광물질을 이렇게 같이 붙여주게 되면요. 자, 발생 중인 배아에서 해당 유전자가 어디에서 많이 발현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봤더니 지금 이 그림과 같이 이 인그레일드 유전자가 일종의 띠 무늬 이렇게 그 띠처럼 이렇게 패턴을 보고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초파리가 몸의 구조를 형성할 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처럼 그 발생 패턴에서도 유전자가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유전자는 뭐 다 아실 겁니다. 자, 이런 어떤 그 모든 생명의 모든 또 우리가 핵심적으로 유전하기 중요하다는 그쪽 중에 하나는 모든 생명은 공통의 유전 시스템을 이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통합적인 측면이 있죠. 사람한테 있는 유전자가 돼지한테도 있고 소한테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제 같은 유전자이긴 하지만 생물 간에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다양성이 있죠. 즉 통합적인 측면, 다양성인 측면, 다양한 측면, 이 두 가지가 바로 어떻게 보면 생물학의 중요한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통합과 다양성이죠. 자, 유전학을 우리가 이제 크게 세 분야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분류가 나오는군요. 먼저, 자, 발생되는 유전 패턴을 부모에서 자식으로 유전되는 어떤 형질이 넘어가는 패턴을 연구하는 전달 유전학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멘델이 바로 이 전달 유전학을 창시했죠. 자, 멘델에서 둥근 콩의 특징, 주름진 콩의 특징이 어떻게 F1에서 또 F2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전달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분자 유전학입니다. 자, 분자 유전학은 비교적 최근에 생겼습니다. 분자 유전학에서 다루는 중요한 부분은 자, 이런 유전자가 어떻게 발현되고 조절됐는지를 다루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뭐 배웠던 분자생물학과 맥이 닿아 있는 그런 분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집단 유전학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집단 유전학에 대해서는 따로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한 용어가 있습니다. 하디 바인베르크 평형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용어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한 종내에 다양한 한 종내에 유전적 변이가 존재하죠. 그런 변이를 연구하는 것이 집단 유전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이원 학기를 통해서 전달 유전학과 집단 유전학을 주로 배우고요. 중간에 살짝 분자 유전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분자 유전학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느냐면 분자 유전학 자체는 여러분들이 이미 분자생물학 시간을 통해서 많이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유전학 고유 영역인 전달 유전학과 집단 유전학을 공부할 것입니다. 자, 유전학에서 또 다루는 또 모델 생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델 생물 많이 들어봤죠? 모델 생물들은 유전학의 어떤 현상들을 연구할 때 매우 다루기 쉽고 쉬운 것들입니다. 제가 아까 어떤 유전학에서의 통합과 다양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초파리 연구에서 어디다 쓰느냐? 초파리 유전자들도 상당수가 사람한테 존재합니다. 기능도 비슷해요. 이런 어떤 통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다루기 쉽고 생활사가 짧고 또 자식들 즉 개체수들이 많이 생기고 또 실험실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고 또 유지 관리 비용이 저렴한 이런 생물들을 연구한다고 하면 훨씬 적은 노력을 들이고도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생물학적인 어떤 유전학적인 어떤 내용들을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초파리가 있고요. 세균이 있습니다. 여기서 세균은 대장균이 되겠죠. 선충이 있습니다. C. 엘레강스라고 하는 예쁜 꼬마 선충 중요하죠. 그 다음에 식물에서는 없었다가 비교적 최근에 애기장대라고 하는 식물의 모델 생물을 연구하면서 식물 생리학 분야 또 식물 유전학 분야의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습니다. 또 생쥐가 있고요. 효모가 있습니다. 여기 모델 생물 중에 이제 하나 지브라피시아가 있는데요. 이 지브라피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사람들의 피부색을 연구하는 자, 제브라피시 연구해 봤는데 왼쪽은 정상 제브라피시, 오른쪽은 골든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생긴 제브라피쉬입니다. 둘 사이의 차이를 보게 되면요, 색깔이 진하고 옅죠. 그 띠 무늬에.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 가지고 연구하기 어려우니까 위에 보시면 우리 인종이라고 했죠.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자, 이런 인종 사이에 나타난 인종의 피부색을 결정한 유전자가 무엇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런데 이제 이런 제브라피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골든이라고 하는 유전자를 이제 밝혀내게 되었고, 이 골든 유전자가 아니군요, 여러분. SLC 24A5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네요. SLC24A5라고 하는 유전자가 즉 골든 돌연변이의 어떤 요인이게 되겠고요. 이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이런 유전자가 사람한테 찾아봤더니 역시 존재했던 거였죠. 즉 이런 어떤 모델 생물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그걸 사람에게 그런 이 모델 생물에 조사된 유전자와 같은 유전자가 있는지 찾아보고 또 사람한테서 조사를 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사람한테 영향을 미친 유전자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옛날부터 유전학에 대한 생각은 있었죠. 부모 자식 간이 닮고 또 우리가 아까 선택 교배를 통해 가지고 좀 더 나은 품종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쌀 얘기를 들었지만요. 밀도 역시 나달이 크고 숫자가 많고 수확하기 전에 씨앗이 떨어지지 않는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 자,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아시리아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연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아시리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중동 가면 대추여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요. 그 대추여자를 인공수정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옛날 기록들이 되겠습니다. 유전학적인 내용들이 되겠죠. 자, 이제부터는 유전학에 대한 어떤 역사, 그 다음에 또 역사 속에서 사라졌던 여러 이론들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범생설과 생식질설입니다. 생식질설. 범생설은 여러분 자, 여기 보시면 신체 각 여러 부위에서 유전 정보가 다 흩어져 있어요. 팔을 만드는, 머리를 만드는, 머리 색깔을 만드는, 눈 색깔을 만드는 그런 유전 정보들이 각각 신체 부위에 흩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모여서 생식기 부분에, 즉 난자와 정자로 모이게 됩니다. 난자와 정자로 모이게 된 것들이 다시 그 다음 세대를 형성하여서 그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들이 다음 세대에서 여러분 자식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거는 예를 들어 이제 팔이 하나가 사고로 사라지게 됐다, 없어지게 됐다. 이러면은 그 팔 없어진 정보들도 정자나 난자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세대에도 그 팔이 없는 자손이 태어나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사실 이 범생설 같은 경우에는 획득 형질 유전의 어떤 그 바탕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생식질설은요. 우리 몸과 상관없이 여기 생식기 이 부분에 있는 난자와 정자는요. 우리 몸의 발생 과정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발생 과정에서 난자와 정자의 모세포가 되는 세포들은 따로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생식계통의 세포들의 유전자들이 들어있다. 그리고 그것들이 그 다음 세대에 전달된다는 것이죠. 이게 말이 되는 이유는 여러분 이 신체 돌연변이가 생기면 예를 들어 돌연변이가 생기면 이것들이 다음 세대에 전달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생식세포에 돌연변이가 생기긴다고 하면 그 다음 세대에 전달되는 것이죠. 여러분 범생설과 생식질설을 잘 구분해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여기 좀 전성설이라고 하는 이제 그 이론들이 있습니다. 전성설은 17, 18세기에 유럽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요. 정자를 딱 관찰하니까 정자 안에 아마 잘못 관찰했었겠죠. 정자 안에 이렇게 사람처럼 생긴 작은 사람이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즉 정자 또는 난자를 보면 그 안에 작은 사람이 들어 있고 얘들이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간다는 것이죠. 이미 다 완성된 형태로 들어 있었다. 그리고 이런 작은 사람을 호문큘러스라고 합니다. 호문클루스라고도 하는 데가 있죠. 소인, 작을 소자, 사람 인자 써가지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호문클루스가 안에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말도 안 되는 거 잘 아시죠? 자, 유전학의 역사에서 멘델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자,
맨델 이전에도 유전에 대한 생각들이 사람들이 어렴풋이 갖고 있었어요. 아, 나를 닮아서 내 자식은 머리카락이 갈색이야. 나를 닮아서 뭐 손가락이 길어. 이런 어떤 그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닮다라고만 얘기했지 어떤 식으로 넘어가는지 어떤 식의 양적인 어떤 연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레고르 맨델은 바로 이런 어떤 양적인 연구를 실시한 사람이죠. 여러분 아시는 유전의 원리, 뭐 분리의 법칙, 그 다음에 독립의 법칙과 같은 법칙들을 발견했습니다. 뭘 이용해서? 완두를 재배해서 완두를 그 교배 실험을 통해 가지고 잡종을 만드는 교배 실험을 통해서 했는데 상당히 그 어떻게 보면 고전과 같이 교범과 같이 정말 잘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챕터 나오면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달 유전학을 창시했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유전의 원리를 발견했는데 사실 맨델이 그 1886년인가요? 1896년인가요? 1886년 정도에 그걸 발견하고 거의 30년 동안 묻혀 지냈고요. 1900년에 여러 학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식물 가지고 동물 가지고 유전 패턴 연구했는데 와 발견했다 생각했었어요. 사실은 자기들이 새로운 발견했다고 생각했는데 저기 당시 오스트리아죠. 오스트리아의 사람 누군가 맨델이라고 하는 수도원장이 수도사가 바로 그 학회에 발표를 하고 아주 짧은 논문을 낸 게 있습니다. 그 논문을 봤더니 자기들보다 먼저 그 이론에 도달했던 거죠. 그래서 맨델의 법칙의 정의는 사실 1900년대에 들어와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슐라이덴과 슈반과 같은 사람들이 뭐 세포설을 만들고 이 세포설과 이제 이 맨델 유전 법칙이 결합이 되면서 잘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제가 세포설 얘기를 하다 말았습니다. 슐라이덴 슈바는 맨델의 법칙 재발견과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왔던 이론들에 대해서 살짝 정리를 해보면요. 범생설, 유전 정보가 신체 여러 곳에서 생식세포 흘러들어간다. 잘못됐습니다. 획득 형질 유전 잘못됐습니다. 전성설 잘못됐죠. 혼합설 지금 설명은 안 했지만 혼합설은 자 남자와 여자의 유전자가 섞여서 혼합이 된다는 것입니다. 질적으로 다른 종류의 유전자가 된다는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흰색과 검은색이 만나면 회색이 되죠. 자 회색이라고 하는 거는 흰색과 검은색의 중간 형태가 됩니다. 즉 혼합된 형태고 이 회색에서 흰색과 검정색이 나오지 않아요. 사실 맨델의 그 법칙 중에 분리의 법칙은 바로 이 흰색과 검은색이 합쳐져 있다 하더라도 이것들이 그 다음 세대의 자손들을 만드는 즉 성정자와 난자를 만들 때는 다시 분리가 된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혼합설도 역시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생식질설은 하나의 세포마다 완전한 세트의 유전 정보가 들어있다. 즉, 이 정자와 난자, 우리 몸의 모든 세포들은 다 그렇게 되어 있고, 특히 정자와 난자는 그 다음 세대에 넘어가는데, 얘들이 몸의 다른 부위에서 받지 않고,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포설입니다. 세포설을 좀 자세히 설명하면, 모든 생물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포는 세포로부터만 생성되고, 그 다음에 세포는 구조 및 기능적 단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포설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델의 유전 법칙은 형질이 다음 세대에 전달되는 원리를 설명한 법칙입니다. 나중에 자세히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어떤 기본적인 유전의 법칙으로부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나중에 누구죠? 그 유전자가 DNA가 유전자임이 밝혀지고 나중에 다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리고 이 DNA 구조는 이중나선 구조이고 자 2000년대에 넘어가면 20세기 후반에 가게 되면 1990년도부터 2003년도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람의 유전체에 대한 전체 염기서열이 분석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아주 극히 일부만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렇게 분석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더 유전을 연구할 수 있는 배경이 됐고 그 뒤로부터 굉장히 그 연구가 과속화되게 됩니다.
자, 여기 유전자가 넘어가는 유전자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보여주게 되겠죠.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DNA는 모여서 히스톤과 같은 단백질과 모여서 염색체를 구성하고요. 이 염색체들은 꼬여서 염색체. 사실 염색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X자 모양 또는 뭐 이렇게 된 모양의 것만 염색체가 아니라 평소 세포의 핵 내에서 이게 흩어져 있는 형태, 즉 염색질의 형태도 염색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염색체는 하나의 두 개의 이중가닥 DNA 분자가 이렇게 이어져 있는, 끊이지 않고 이어져 있는 이 하나의 단위를 염색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알고 있지만 1번 염색체, 2번 염색체, 뭐 3번 염색체, 이렇게 해서 사람 같은 경우는 세포 하나에 46개의 염색체가 들어있죠. 그런 어떤 염색체 단위들이 있게 됩니다. 이 단위별로 이렇게 꼬여서 뭉쳐가지고 이걸 형성하죠. 그래서 염색체 단위를 만들게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챕터는 두 번째 챕터에서 다룰 내용은 염색체와 세포 생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여기에서는 세포의 생식 과정, 유전 정보가 이렇게 어떻게 그 다음 세대로, 즉 세포와 세포 사이에 전달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일반 생물학에 배운 것처럼 유사 분열과 감수 분열로 나누어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캥거루쥐의 신장세포가 분열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색깔이 굉장히 화려한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형광물질로, 자, 항체를 가지고 지금 여기 초록색, 노란색, 붉은색, 하늘색 전부 다 다른 분자들의 결합한 항체들이고요. 그 항체 끝에 이런 형광물질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자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볼 수 있죠. 자, 푸른색으로 배어 있는 곳이 염색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염색체가 되겠습니다. 지금 아마도 지금 유사분열의 후기 과정에서 지금 염색체들이 양쪽으로 갈라지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우리 세포, 제가 아까 세포설 얘기했죠. 모든 생물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포는 크게 핵이 없는 원핵세포와 핵을 가진 진핵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핵의 존재 이유만 아니라 굉장히 다른 부분도 틀리죠. 자, 핵이 있고 없음이 이제 가장 그 눈에 띄는 특징 중에 하나고요. 세포가 크기가 너무너무 차이가 납니다. 세균들은, 즉 원핵생물들은 비교적 세포 크기가 작고요. 진핵생물은 그거에 비해서 수십 또는 수백 배가 더 큽니다. 자, 유전체는 보통 이 원핵세포의 유전체는 하나의 원형의 DNA 분자를 가지고 있고 기타 플라스미드라고 불리는 작은 원형의 DNA 분자들을 추가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핵생물 같은 경우에는 핵도 크잖아요. 핵 안에 어마어마하게 큰 선형의 염색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형의 염색체로 구성되어 있죠. 보통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DNA는 일반적으로 원핵생물 같은 경우에는 다른 히스톤 같은 분자와 결합하지 않지만 진핵생물은 히스톤, 아까 봤던 것처럼 히스톤 분자와 결합돼서 꽁꽁 뭉쳐져 있습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게 뭉쳐져 있지 않으면 좀 곤란하죠. DNA 양은 원핵생물은 적고요. 진핵생물은 많습니다. 그 다음에 핵막으로 둘러싸인 세포 소기관은 없고 있죠. 자, 원핵생물의 DNA입니다.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 핵막이 없습니다. 그냥 세포질에 이렇게 놓여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핵양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핵양체. 그리고 이 DNA 한쪽 부분은 지금 여기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세포막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진핵생물은 아까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히스톤 단백질들이 이 DNA를 감싸고 있습니다. 지금 DNA가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8개의 히스톤 분자로 구성되어 있는 이 중심 코어 부분과 그다음에 히스톤 1 분자들이 밖에 있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톤은 보통 DNA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히스톤 단백질들은
플러스 전화를 띈 아미노산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이신이라든지 알지닌 같은 그런 아미노산들이 상당히 풍부해요. 그래서 이런 플러스가 되어 있어야만 이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 어떤 인력이 작용해 가지고 이들을 묶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히스톤들이 뭉치고 지금 이렇게 크게 X자 모양으로 이렇게 뭉친 것은요, 단순히 히스톤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non-히스톤 프로테인들도 많이 관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감수 분열 때만, 세포 분열할 때만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또 뭐 원핵생물, 진핵생물 말고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존재들도 어떤 그 생물형체는 아니지만 이 바이러스가 존재하죠.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바이러스는 핵산, 즉 DNA나 또는 RNA가 단백질 껍질에 둘러싸여 있는 형태입니다. 평소에 이들을 바이러스의 입자 상태로 존재할 때는요, 물질 대사 등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죽어 있는 상태고요. 이 바이러스가 자기 숙주 세포의 내부로 들어갔을 때 비로소 살아있는 생명처럼 활동을 하게 됩니다. 바이러스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참 재밌는 분야이긴 한데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 나오게 되면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죠. 자, 우리 이제 진핵생물 중심으로 많이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진핵생물. 세포가 일단은 분열한다는 것은, 거기에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유전 정보가 복제돼야 됩니다. 두 딸 세포로 넘겨줄 유전 정보를 복제를 하고요. 유전 정보의 사본들, 만들어낸 것들을 서로 분리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포가 분열돼야 되죠. 이 과정들이 다 일어나야만 세포 분열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의 염색체 세트입니다. 진핵세포 중에 이제 이배체 같은 경우에는 각 염색체가 두 개씩, 두 세트씩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한 염색체를 보게 되면 하나는 아빠한테서 부계에서 온 거고요. 하나는 모계에서 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세트가 그렇게 해서 온 게 되겠죠. 그리고 부계에서 온, 모계에서 온 그 염색체는요. 일단 크기랑 그 다음에 안에 들은 유전자 배열이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고요. 다만 이 안에 있는 서열들은 다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대립유전자 A, 대립유전자 스몰 a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표순된 주황색과 그 다음에 이 노란색 부분을 우리가 유전좌이라고 합니다. 유전좌이는 어떤 유전자가 위치한 염색체상의 물리적 공간을 얘기합니다. 즉 같은 유전자, 여러분 예를 들어 이제 그 완두콩의 주름진 콩과 둥근 콩을 만드는 어떤 유전자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걔들은 상동 염색체의 같은 자리에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둥그런 걸 만드는 유전자가 있을 거고 주름진 걸 만드는 유전자가 있을 텐데 이렇게 같은 자리에 서로 다른 유전자들이 다른 서열의 유전자가 위치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같은 유전좌에 들어있는 이런 다른 서열들 우리가 대립유전자라고 합니다. 대립유전자 이런 경우에는 서로 다른 라지 A와 스몰 a 서로 다른 대립유전자로 구성된 염색체 세트, 상동 염색체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헤테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진핵세포의 염색체 구조를 좀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한 염색체는 지금 이거 오른쪽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염색체가 분리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후기 때 이 염색체가 분리돼 가지고 왼쪽과 같은 형태가 되죠. 자, 일단은 분리가 되지 않은 건데요. 자, 염색체는 중앙에 동원체, 그 다음에 양말단에 텔로미어, 그 다음에 이제 텔로미어, 그 다음에 일반적인 염색체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원체 부위는 염색체들이 분리될 때 결합하는 방추사가 결합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동원체 내에서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방추사가 실제로 결합하는 부분을 우리가 방추사 부착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방추사들이 결합하고요. 자, 여러분들 이 동원체나 이 텔로미어 같은 경우에는 특정 서열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곳에는 보통 단백질을 암호화한 유전자들이 존재해 있지 않습니다. 자, 염색체를 보게 되면 이렇게 동원체 위치에 따라서 중부 동원체성,
가운데쯤 위치해 있죠. 조금 더 끝으로 가게 되면 차중부 동원체성, 좀 더 끝으로 가게 되면 차단부 동원체성, 맨 끝으로 가서 사실 위쪽 팔이 거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말단 동원체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염색체에 사진을 찍어서 염색체를 분류를 하죠. 번호를 매기고 그런단 말입니다. 번호를 매기는 것은 기본적으로 큰 거부터 작은 거부터 매긴다. 큰 것이 1번이고 작은 거가 그 다음 작은 거, 그 다음 큰 것이 2번 이렇게 가고요. 만약 크게 갔다고 하면은 중부동원체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모양을 가지고 분류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세포가 분열하는 과정이죠. 세포가 분열하는 과정. 우리가 세포 분열하는 과정을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세포 주기라고 하는 그 용어가 있습니다. 세포의 생활사를 우리가 세포 주기라고 합니다. 세포 주기는 보시는 바와 같이 M기와 간기로 주로 크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기를 좀 더 세분화하면 G1기와 S기, G2기로 나누게 되겠죠. 그렇죠? 보통 일반적인 세포, 대다수의 세포들은요, 세포 주기에서 분열하지 않는 상태, 쉬고 있는 상태로 존재합니다. 이 경우에는 G1기 상태에 있다가 G0기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죠. 비분열. 영원히 G0기로 있는 세포가 있는데, 여러분 뭔지 아시나요? 근육세포나 아니면 신경세포 같은 경우에는 세포 분열 더 이상 하지 않죠. 이런 경우에는 G0기에 계속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세포가 분열할 때가 되면 분열을 하겠죠. 세포 주기를 계속 뱅글뱅글 돕니다. 자, 그런데 세포는 세포가 분열할 때 완벽한 상태에서 분열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분열하게 되면 세포가 잘못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포의 유전자들이 이상이 없는가, 그리고 유전자들은 다 복제가 됐는지, 아니면 방추사들, 방추체, 우리가 그 중심체라고 해서 방추사들이 결합한 그 중심체가 있죠. 중심체는 완료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점이라고 하는데, G1기와 S기 사이에 G1S 확인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G2기와 M기 사이에 있는 G2M 확인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M기의 중간 부분에 방추체 조립 확인점이 있어서 여기에서 체크가, 여기 확인점을 통과해야만 후기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돼 있느냐? 제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예를 들어 이제 여기 DNA가 돌연변이가 있다라고 하면요, G1S기에서 확인점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DNA 돌연변이가 있는 것들은 필연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 다음에 G2M기 넘어갈 때도 DNA가 다 복제됐는지, 돌연변이가 더 이상 없는지, 그 다음에 중심체가 있는지, 자, 그래야 유사분열 M기를 정확하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 중심체가 하나가 없으면요, 세포는 나눠지지만 핵상이 2배가 됩니다. 왜냐하면 넘어가지 않죠. 반대쪽으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이제 방추체 조립 확인점 보게 되면 여기 염색체들이 쭉 그 중기에 딱 중심 적도판에 배어나 있죠. 그런데 방추체들이 다 결합되어 있는데 방추체가 결합되지 않은 동원체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이때도 이걸 확인합니다. 이때 그러면 후기로 넘어갈 수 없어요. 만약에 여기에 결합되지 않은 상태로 후기로 넘어가게 되면 이 염색체 2개는 한쪽으로 가가지고 염색체의 이수성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문제가 되겠죠. 자, 여러분 아는 거니까 여기 염색체 이 분열에 대해서, 유사 분열과 감수 분열에 대해서는 핵심적인 내용만 얘기하고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염색체 유사 분열입니다. 유사 분열은 일반적인 세포 분열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 체세포에서 일어날 때 있는 핵 분열을 얘기합니다. 자, 먼저 간기 때는 그냥 핵이 존재하죠. 자, 이제 M기 들어가기 직전 중심체가 2세트가 생깁니다. 자, 이제 전기에 들어갑니다. 전기에 들어가면요, 이 염색체들이 점점 모이게 됩니다. 염색체가 응집하게 되고, 그래서 눈으로 보일 수 있게끔 되는데, 아직은 핵막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핵막이 없어진 시기를 우리가 따로 전중기라고, 프로메타페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중기. 핵막이 없어졌으니까 방추사가 결합할 수 있는 이제 그 여지가 생기게 된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중기가 되게 되면, 중기의 특징은 적도판에, 중기판에 배열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후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상동 자매 염색 분체들. 자,
아직 그 한 염색체가 이렇게 여기 중심으로 이렇게 묶여 있을 때 각각을 우리가 자매 염색 분체라고 합니다. 자매 염색 분체고요. 자매 염색 분체들이 이 동원체에 의해서 묶여 있을 때는 이거 하나의 염색체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후기로 되면서 여기가 끊어지잖아요. 끊어지고 각각 분리가 되게 되면 이때는 염색체가 2개가 되게 됩니다. 숫자가. 그러니까 분리가 되면은 2개, 분리되기 전은 1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직 세포질이 분열되지 않기 때문에 8개의 염색체를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세포가 그 염색체들이 양극으로 분열하고 중간에 이제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 2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여러분 당연히 아시는 것처럼 여기 이 유사 분열을 통해서 만들어진 딸세포들은 모세포와 완전 동일한 유전적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걸 좀 더 큰 그림으로 보고 있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지원기는 안정적인 분열하지 않는 상태죠. 지제록이 죄송합니다. 지원기는 생장 및 분열이 이제 시작된 점입니다. 지원 S기 확인점을 특이고요. S기 때 이제 DNA 합성이 일어나죠. 그 다음 G2기 때는 분열을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지원 M 확인점을 통과하면 M기로 들어가서 전기는 염색체가 응축되고 유사분열 방추체가 형성되는 시기, 전중기는 핵막이 분해되고 방추체 미세소관이 동원체 방수사 부착점에 붙는 부위, 중기는 염색체가 중기판에 배열되어 있고 방추체 조립 확인점이 있는 시기, 후기는 자매 염색 분체가 분리돼서 방추체 극으로 이동하는 시기로 이때 자매 염색 분체는 각각 새로운 염색체가 되게 됩니다. 말기는 염색체가 방추체 크기에 도달하고 핵막이 다시 형성되고 하는 시기죠. 그 다음에 세포질 분열해서 2개의 별도의 세포가 되는 것입니다. 식물 같은 경우에는 세포벽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염색체 수와 그 다음에 DNA의 분자 수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S기를 지나게 되면요, DNA 양이 2배가 늘어나죠. 그래서 DNA 분자는 예를 들어 염색체가 4개인 경우에 8이 되고요. G2기 때는 8이 이렇게 쭉 유지가 됩니다. 자, 염색체 숫자도 쭉 유지되다가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기 이후 2개의 자매 염색 분체가 갈라지게 되면 얘들이 8개로 염색체 수가 2배로 늘게 돼요. 다시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 넷넷이 가져가니까 각각의 세포는 4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개념들은 여러분 잘 아시죠? 자, 감수 분열을 공부해 보도록 할까요? 감수 분열은 2번의 분열이 연속적으로 일어납니다. 감수 1분열, 2분열. 보통 중간에 간기가 거의 없습니다. 감수 1분열은 상동 염색체 간의 분리입니다. 자, 여기 빨간색을 아빠한테서 온 거, 그 다음에 빨간색이 엄마, 파란색이 아빠한테 온 거라고 붙이면 이 아빠, 엄마한테 온 것들이 분리가 되는 겁니다. 분리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감수 1분열을 통해서는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는 2n 이꼴 4였는데 여기서는 n 이꼴 2로 줄어들게 되고요. 자, 이제 감수 2분열은 아까 우리가 봤던 유사분열과 동일합니다. 자매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과정입니다. 염색체 수의 변화는 없어요. 염색체 n은 이꼴 2가 되겠죠. 그래서 그 결과 딸세포 4개가 만들어지는데 감수분열 결과 만드는 딸세포들은 모세포보다 염색체 수는 절반이고요. 서로 간의 유전자 조성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른 어떤 그 세포들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감수 1분열 때는 전기가 매우 길어요. 감수 1분열 때. 자, 전기. 다른 책에서는 전기를 여러 가지 시기로 다 구분하고 있지만 이 책에서는 뭐 전기의 중반, 후반 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전기에서 염색체가 이렇게 뭉축돼 있고요. 뭉축되고 얘들이 이제 되는데, 자, 특정 시기가 되면 상동 염색체끼리 서로 붙어요. 그리고 이 상동 염색체들이 붙은 것들이 교차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차점이
교차점의 후기에 이제 중기 후기를 거쳐가서 갈 때 이 교차점을 중심으로 서로 지금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각각 서로가 이 상대방 쪽을 서로 교차를 합니다. 서로를 바꿔치기 해요. 바꿔치기 해서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그냥 온전히 빨간색도 아니고 온전히 파란색도 아닌 이상한 염색체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유전자 재조합된 재조합 염색체들이 만들어져서 자, 갈라지게 되죠. 갈라지게 됩니다. 자, 그림이 좀 이상하게 배열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충 뭐 크게 제가 그 단계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 감수 1분열과 감수 2분열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자, 제가 이제 중요한 체크를 했고요. 감수 1분열 전기는요, 굉장히 긴 시기예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교차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교차. 교차. 이 두 개가 중요하고. 그리고 교차가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교차점, 시냅시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중기, 후기, 말기의 비교인데 또 전기의 감수 1분열의 분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와 뭐 사이? 상동 염색체 사이의 분리가 일어납니다. 감수 2분열은 유사 분열과 동일하게 자매 염색 분체 사이에 분리가 일어납니다. 자, 감수 분열은 여러분 형제 간에 서로 비슷한 사람이 전혀 없죠. 아무래도 다 다릅니다. 자식을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이론적으로 뭐 1000명, 10,000명을 낳는다고 해도 1000명, 10,000명이 모두 다 다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감수 분열의 생식, 유성생식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매력이 있죠. 유성생식. 유성생식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다양성이 만들어져요. 먼저 정자와 난자 같은 배우자 세포가 매우 다양합니다. 유전적으로 배우자 세포의 다양성. 두 번째로는 정자와 난자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들 사이에 수정의 다양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정자와 난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중에 수정되는 조합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유성생식의 결과물은 정말 다양한 유전자 조합을 가진 자손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유성생식에서 이 배우자를 만들 때 그 다양성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교차를 통해서 여기 보시면 라지 A, 라지 B, 스몰 a, 스몰 b 서로 이렇게 염색체 조합이 있었는데 교차를 통해 가지고 스몰 a, 라지 b의 조합 여기 보시는 이거 스몰 a, 라지 b, 라지 A, 스몰 b의 조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원래 첫 번째와 마지막 거는 있었어요. 원래 물려받은 것에서 근데 이런 새로운 조합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작위적으로 예를 들어 만들어진 여기 보시게 되면 부계에서 받은 염색체, 목에서 받은 염색체가 있는데 이것들이 분리가 돼야 되죠. 근데 분리가 될 때 부계에서 받은 것끼리 이렇게 모여서 분리되는 게 아니라 또 목에서 받은 것끼리 모여서 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그 중에 얘가 이거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부계와 목의 사이가 다 섞여서 1번, 2번, 3번 염색체가 있는데 1번, 2번, 3번 염색체가 있는데 1번, 2번, 3번 염색체가 다 섞여서 조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작위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도 상당히 높은 다양성이 만들어지게 되죠. 자, 감수 1분열과 2분열을 유사분열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유사분열과 감수 2분열은 거의 똑같습니다. 세포분열 있습니다. 감색체 수 감소 없고요. 유전자 변이 생성 없습니다. 교차 없습니다. 다음에 이제 부모 염색체 무작위적 분배 없고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감수 분열은 세포 분열, 염색체 수의 감소가 있게 되겠고요. 유전적으로 변이가 있는 유전자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교차도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무작위적인 염색체 분배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누누이 강조한 것처럼 상동 염색체들이 서로 갈라지게 됩니다. 상동 염색체 중기에 배열하고 이것들이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되게 된다는 것. 요약한 것들의 그림입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유사 분열과 감수 분열에서
자, 여러분들이 이 염색체, 자매 염색 분체를 붙여주는 것, 단백질이 바로 이 코헤신이라고 하는 단백질인데, 예를 들어 이제 유사분해 같은 경우에는 중기가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중기 때 자매 염색 분리가 되려면은 이 코헤신 분자가 잘라지게 됩니다. 세퍼레이스라고 하는 효소들이 얘를 잘라가지고 얘 둘을 갈라놔요. 근데 이제 감수 분열 같은 경우에는 감수 분열의 중기 1번 교차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교차가 있으면은 서로 다른 염색체 팔들이 다른 코헤신과 결합합니다. 보시면 자 이때 이 코헤신이 여기서 이제 요것과 요것들을 연결한 이 팔들을 연결한 코헤신이 분리가 돼요. 그러면은 근데 이 중심 부위에 있는 것들은 중심부에 즉 동원체 부위에 있는 것, 즉 두 자매 염색 분체를 이어주는 코헤신들은 휴고신에 의해서 보호가 되면서 잘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감수 1분열 때는 자매 염색 분체가 들어있는 요 상태로 서로 분리가 되죠. 그 다음에 감수 2분열 때 여기가 잘라지면서 자매 염색 분체 사이에서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동물 세포에서 뭐 식물 세포도 거의 비슷합니다만 이 수컷 배우자와 암컷 배우자 형성 관계가 좀 다릅니다. 일단은 EN짜리 세포, 이 스탁 셀들이 있어요. 정자는 정원세포, 난자는 나논세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스탁셀에서 감수 1분열을 위한 세포, 아직까지는 EN짜리예요. 1남모세포, 1정모세포입니다. 그리고 감수 1분열을 거치면 제2정모, 제2남모세포가 되고요. 이때 이제 핵상이 N으로 줄어들죠. 반수체로. 그 다음에 감수 2분열을 통해 가지고 정세포와 난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정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정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이 4개의 정자세포가 다 살아있지만 난자는 몰아주기를 합니다. 즉 만들어진 딸세포들이 4개가 만들어지면 하나로 세포질을 다 몰아줘서 거대한 하나의 난자, 그 다음에 퇴화되는 극체 3개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난자와 이들 정자 중에 하나가 수정이 일어나서 접합자, EN의 접합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동물은 저렇게 돼 있고요. 식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러분들이 이 식물의 생활사에 대해서 뭐 여러분 다 배웠겠지만 일반 생물학 시간에 조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식물은 한눈에 보이는 식물이 모두 다 핵상이 EN이 아니에요. 사실 핵상이 EN인 식물의 개체를 우리가 식물의 부위를 포자체라고 하고요. 핵상이 N인 식물의 부위를 배우체라고 합니다. 자, 왜 동물은 그러면 정자나 난자한테 배우체라는 표현을 안 쓸까? 배우자라는 표현을 쓰고. 왜냐하면 정자와 난자는 세포가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라고 쓰고요. 식물의 배우체는 세포가 2 이상입니다. 자, 그래서 식물은 자, 핵상이 바뀌는 포자체와 배우체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핵상 교번 또는 세대 교번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포자체 안에 자, 포자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이는 그런 속시식물들은 보이는 풀이라든지 나무가 다 포자체입니다. 그리고 꽃 안에 들어있는 아주 일부분이 배우체가 됩니다. 자, 식물에서의 감수 분열을 하게 되면은 배우자가 바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감수 분해의 산부는 포자가 돼요. 그리고 이 포자가 유사 분열을 통해 가지고 배우자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배우자들이 결합해서 다시 접합자가 만들어지면 접합자가 유사 분열을 통해서 또 포자체를 만들어내게 되죠. 자, 접합자, 포자체, 감수 분열, 또 포자, 유사 분열, 배우자 수정이 일어나서 접합자. 이 관계를 여러분들 잘 이해해 주세요. 자, 식물의 이 수컷과 암컷 사이에 있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술, 그 다음에 암술이 되겠죠. 암술하는 C방이 있습니다. 수술 안에는 이게 수술 안에 있는 작은 포자체, 소포자체가 있고요. 대포자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직 EN입니다. EN이니까 포자체가 되겠죠. 자, 포자체에서 감수 분열을 통해서 포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대포자, 암컷은 대포자, 수컷은 소포자가 만들어지고요. 얘들의 유사분열을 통해서 보시면 이제 여러 세포들이 만들어졌는데 화분 립 세포를 만들고요. 그 안에 이제
또 유사분을 통해서 화분 안에 꽃가루 안에서 정세포가 정핵이 두 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정핵, 생식핵, 정핵이 만들어지고 화분간 핵도 역시 유사분을 통해 만드는 기를 만들어내고요. 정세포가 따라 들어갑니다. 자, 이쪽 난자 쪽을 보도록 하죠. 여기서도 이제 자 보게 되면 아까 몰아주게 한다고 그랬죠. 감수분을 4개가 만드는데 3개가 퇴화되고요. 하나가 남고 하나 내에서 핵분열을 하게 됩니다. 핵분열을 2번 하게 되면 3번 하게 되면 8개 핵이 만들어지는데 8개 핵 중에 하나는 알세포, 우리가 이제 정자와 결합한 알세포, 2개는 극핵이라고 하고요. 나머지는 그냥 도움을 주는 세포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핵 중에 하나는 정핵 중에 하나는 알세포와 결합해서 2N짜리 배를 만들고요. 배, 식물의 그 작은 식물입니다. 발생해서 배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극핵과 결합해서 배를 둘러싼 배의 영양분을 공급하는 3N짜리 배젖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정세포 정핵이 각각 하나는 R세포랑 하나는 극핵이랑 결합해가지고 각각 2N과 3N짜리 배와 배젖을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두 개가 수정한다 해서 우리가 이 경우는 우리가 중복수정이라고 합니다. 중복수정은 속시식물의 특징이에요. 속시식물의.